비로소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네. 이것의 중요성이 어느 포인트에서 특히 이것에 충실한 대화법을 이미 좀 학습하고 네네. 있는 사람들 이 누구냐를 보면 상담자들이 그렇죠. 상담가들이겠죠.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코칭을 하시거나 그렇죠. 컨설팅을 하시거나 뭐 이런 그쵸.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가지고 각각 좀 그 대표님이나 저나 네네. 경험을 가지고 요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대표님 좀 그 상담자를 처음 만났어. 네네.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 가시나요 처음에? 이게 되게 좋은 저희가 그 샘플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공황 장애가 있는 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다. 그렇다고 해서 공황 장애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심장이 뭐 이렇게 막 뛰고 하면 된다. 그런 분한테 심장이 언제 멈추려고 하는데 언제 답답한 걸 느끼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는 잠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특수한 상황이고 고객으로 이분은 와 있는 거야. 네네. 혹은 적어도 내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네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온 거야.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상생활보다는 훨씬 상호 간의 예의라던가 존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커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풀어내는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제 네. 그런 케이스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처럼 얘기 아니, 상담자가 물론이죠. 저런 얘기를 극단적으로 하면은, 제가 이제 표현을 네, 해놓은 건데,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지금 왜 그랬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런 상황을 겪었어요? 그렇다면은 당신이 그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혹시 짐작 가는 게 있나요? 그렇죠.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제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고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을 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예, 아니요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해야죠. 그렇죠. 길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랬어요.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본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러려면은 제가 쉽게 먼저 질문 자체에 판단을 내재한 질문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랬어요? 그래서 약을 드시지 않았을 때 그랬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질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약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거라는 걸 이미 상담하는 그렇죠. 사람은 내포하고서 질문하는 거죠. 네, 그 플러그가 안 꽂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그런 질문인 거죠. 네,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받죠.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난저지멘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내재한 단어들을 다 빼버리고. 그렇죠. 쉽게 상담 온 사람들이 예스나 노로 답변하지 못하고 이 판단을 뉴트럴하게 받아들여서 본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상담자랑 상담하는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난저지멘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볼 수 있는 사례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거는 좀 이제 특정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의 모든 상황이 이런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네. 부부간에 또 서로 모르잖아. 사실은 맞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깊은 곳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는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모를 때가 더 많아. 네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 안에 놓여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 그러니까 일단 특화시켜 넣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다들 동의하실 거야. 아니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래서 이럴 때 아프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막 해버리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어떻게 찾아내? 그렇죠. 알 불가능하죠. 수가 없지.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땠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땠나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 특별히 뭐가 있나요? 라고 계속해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그렇죠. 거기서 유효한 답이 나올 때 하나씩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네네. 이런 게 문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지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데 저도 이제 그 컨설팅을 할 때 멘토링을 할 때도 좀 비슷해요. 창업팀들이랑 멘토링을 할 때 처음에 한 40분 들어요. 사실 저는 이미 이분들의 사업 계획서 한 열 몇 장짜리를 이제 미리 보잖아요. 보면 판단 끝났죠. 사실은 마음속에 평가 끝났지. 여기 안 되는데 이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하는 목적은 이 사람이 돼 안 돼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 거고 나한테 원하는 게 그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를 평가를 받으려면 딴 데 찾아갔지. 그렇죠. 어디 테스트를 받거나 뭐 어디 응모했다 떨어지거나 이걸 할 거고 저를 찾아온 건 저한테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받겠다는 건 우리 이거보다 좀 더 낮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의 질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게 이렇게 갖고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다 해봤는데 이거 다 안 돼요. 이거는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하는 잘못된 기본적인 방법이죠. 자질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어떤 걸 하냐면 계속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 이게 문서 안에 안 나타나거든. 맞습니다. 만나봐도 안 보여요. 처음에 몇 마디를 해봐도 몰라. 그런데 계속 질문을 드려. 내 판단과 평가는 전혀 하지 않고 이거는 왜 하시게 됐나요? 이건 그럼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그러면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와 같은 형태의 질문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꽁꽁 싸매놓은 사실은 알맹이만 그분들은 남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체는 없는 껍데기 위에다가 살을 붙이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요 앙상한 욕이 실제로 그 내면을 움직이는 건 머지를 끄집어 내면 거기에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분들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하고 나야 그 다음 내가 어떤 조언을 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상담을 한다거나 아이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기 위해서는 쭉 들어야 돼. 그 제가 예전에 그 미국의 이제 매치스쿨이라는 학교에서 교사로 있는 우리 교포인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이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한 1년 정도 한국에 와 계셨던 적이 있었어. 그 아이들이랑 대화를 할 때 핵심이 뭔가요? 저도 막 이게 머리 골치 얘들이랑 얘기를 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저 나름의 어떤 방법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Listen carefully and do a good question. 그러니까 맞아요. 네. 네. 주의 깊게 듣고 올바른 질문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질문을 하는 거야. 올바른 네. 질문. 네, 맞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좋은 질문을 해주고 다시 듣고 질문을 하고 이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봤더니 우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교사들의 일들이 그런 거구나. 와 이거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네네. 있어요. 그 포인트가 아닐까. 맞습니다. 이게 부부관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그렇거든요. 저도 그냥 실예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빨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얀색이랑 이제 색깔 다른 건 나누지만 뭐 양말이랑 팬티도 한꺼번에 빨죠. 근데 그게 올바른 방법인지 혹은 저희 와이프는 팬티랑 네. 양말도 분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색깔은 당연히 분류할 뿐더러 네. 색깔 중에 옷감이 약한 것과 뭐 흔히 입을 수 있는 빨래를 몇 번 한다는 이게 몇 번 나눠요. 근데 이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몇 개를 나눠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는 저는 그렇지. 모르겠어요. 없죠 그런 게 어딨어. 네.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러죠. 본인이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오빠 양말, 팬티 나누고 하얀색 색깔 나누고 옷감 약한 거 뜨거운 물, 찬물 다 나눠야지. 그럼 6개죠? 나눠야지. 그게 맞는 거야. 원래 그런 거잖아. 라고 막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야 하얀색, 검은색, 팬티 양말 한꺼번에 3가지죠. 이게 뭐가 맞고 틀린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그 난조점일 때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개 있는데요.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경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합쳐지지 않고 횡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네네. 그분이 이제 와이프고 제가 이제 남편이야. 네. 일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당신은 맨날 그렇게 일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게 가장 평가적인
판단이 이미 들어가 있죠. 판단이 네. 이미 있지.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얘는 진짜 죽겠어. 일을 너무 막 이렇게 듬성듬성하고 너무 세분화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그렇게 일을 하는 애야라는 게 이미 있고 네네.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징후를 봤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가 나오면 그렇지 바로 이때야. 그렇죠. 그걸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해?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해 네. 버리는 거죠. 그렇죠. 와이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이고 역시나 이렇네. 라고 판단을 이미 하고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이게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보면은 뭐 난조점에서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일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모든 일을 하면서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든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갖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그 부부 사이에도 네네. 그렇고 친구 사이에 네. 넌 그게 문제야. 이런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또 그렇게 한다. 또 넌 그게 문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듣는 사람은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 될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스라이팅이랑 비슷한데요. 한두 번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성급한 판단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일단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주눅이 들겠죠. 그리고 이 주눅이 들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동기부여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더 심각하게 자신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늘 희망하고 바람하던 주체적인 사고를 가진 성인, 아이, 자기 동력을 갖고 있는 자기 개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큰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되겠죠. 그렇죠. 회복 탄력성을 계속 망가뜨리는 거죠. 망가뜨리는 종류의 일이 그쵸. 이런 판단에서부터 맞습니다. 시작이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 사람은 어떨까요? 매일 지적질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온갖 데에 막 이 오지랖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온갖 데 끼어가지고 막 지적질하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이게 네. 되게 재밌는 게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지적질을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서 네. 그걸 감추기 위한 하나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도 인간관계에서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고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되게 역설적이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그랬는데 본인도 그렇게 된다는 게 역설적이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적질을 하고 판단을 자꾸 빨리빨리 해서 결론을 내버린 사람도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회복 탄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마인드풀니스 이것도 번역이 쉽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마음 이거 뭐라고 하셨더라? 이거 이제 요즘 명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합의된 용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마음 챙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까 이제 이런 평가하는 태도에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오전에 주셨던 그 텍스트도 보면 이런 종류의 행위가 그러면 상대방을 향해서만 나타나느냐? 아니죠. 나한테도 나타나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 논문에 있었던 실험은 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쉽게 평가하고 재단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 내지는 유형과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봤더니 우울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쵸. 자기 평가를 강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더라라는 이제 실험 결과가 이제 오전에 주셨던 텍스트의 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게 상대방도 주눅 들고 이 회복 탄력성을 저해시키는 종류의 일들을 하지만 본인에게도 똑같이 본인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냉정하고 가혹하게 평가함으로써 본인도 굉장히 날이 서 있고 그 초조함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울감으로 변화되거나 우울감이 증폭되는 역할을 해내게 된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짜장면 먹을 거야, 짬뽕 먹을 거야 쉽게 판단할 이 문제를 넘어선 그쵸.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판단, 그쵸. 그것의 함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케이스를 가지고 좀 네네.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